강원도 깊은 산골, 향명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면 절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 잠겼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다. 향명사의 주지 스님인 무견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기 위해 나섰다. 눈을 헤치며 문 앞으로 다가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대문 옆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야른 천으로 간신히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옆에는 손바닥만 한 쪽지가 있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한 줄의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쓴 듯 삐뚤빼뚤했다. 스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절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사찰 내의 유일한 여성 스님인 명지 스님이 아기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작은 속옷을 입혔다. 다행히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기는 향명사의 가족이 되었다.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기에 스님들은 아이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슬기롭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민준은 절에서 자라며 경전을 들으며 잠들고 스님들의 소리 없는 발자국 소리에 깨어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얘 나는 절에서 살아. 엄마는 어디 있어? 무견 스님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스님은 민준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축복받은 아이란다. 누군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 절은 널 품어주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었단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가득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스님들은 지역학교와 협의해 민준을 입학시켰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교복, 급식, 체육 시간. 하지만 가장 낯선 것은 아이들의 시선이었다. 너 절에서 살아? 부모는 어디 있어? 왜 성이 없어? 민준의 이름은 김민준도 이민준도 아니었다. 그냥 민준이었다. 호적이 없었고 출생증명서도 없었다. 학교에서는 임시로 무라는 성을 붙여 등록했다. 그래서 이름은 무민준이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렸다. 무민준, 그럼 내 아빠는 무명씨냐? 민준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반 남자아이가 그의 도시락을 엎고 절밥이나 처먹어 라고 말한 날 민준은 주먹을 날렸다. 아이는 울었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폭력적인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학교는 민준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일시 정학 조치를 내렸다. 무견 스님은 조용히 민준을 데리고 절 뒷산으로 올라갔다. 둘은 말없이 눈 덮인 산길을 걸었다. 스님, 나는 나쁜 아이예요. 민준의 질문에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아. 너는 지금 돌아보고 있잖니. 그럼 넌 나쁜 아이가 아니란다. 그 말에 민준은 물었다. 하얀 눈밭 위에 눈물이 고였고 스님의 손이 그의 머리를 다정히 감쌌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말수가 적어졌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교사들조차 민준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단지 문제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음악실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건반을 하나 눌렀다. 맑고 서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눈밭 위에 떨어지는 첫 빗방울 같았다. 그날 이후 민준은 쉬는 시간마다 음악실에 숨어들었다.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를 쳤고 들은 적도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그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는 전근 온 새음악교사 유나 선생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만든 곡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만의 이야기구나. 슬프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건반을 또 눌렀다. 유나 선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세상은 너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넌 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민준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묵혀있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싹트기 시작했다. 제2장. 교실의 빈자리. 3월의 바람은 아직 매서웠지만 새로운 학기의 시작은 아이들에게 설렘을 주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주는 책가방을 메고 천천히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다. 절에서 멀지 않은 시골 초등학교. 눈은 녹았지만 마음의 얼음은 쉽게 녹지 않았다. 학교 복도는 떠들썩했다. 새로 온 선생님, 바뀐 반 친구들, 그리고 새로 짝이 된 자리들. 민준의 자리는 창가 쪽, 맨 뒤줄이었다. 책상 위엔 이름표가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실에 들어와 자리를 확인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민주는 혼자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어쩐지 항상 빈자리처럼 느껴졌다. 저기 있는 애, 걔 절에서 산다며. 누군가 소곤거렸다.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다. 이름이 무민준이래. 성도 없어. 진짜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속에 손을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낡은 필통 안에서 짧은 연필 하나를 꺼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새로 부임한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이름은 이하연. 그녀는 미소를 띠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모두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이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아이들은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이름과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교실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는 무민준입니다.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박수는 없었다. 교실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무민준이라니 이름 진짜 이상해. 걔 혼자 절에 산다며. 하련 선생님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는 우리 반의 소중한 친구예요. 이름이 특별하다는 건 그만큼 잊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됩시다. 하지만 아이들의 속삭임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점심시간. 민주는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 구석 나무 아래로 갔다. 누구도 그를 같이 먹자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같이 먹어도 돼. 그녀는 같은 반의 정지은이었다. 긴 생머리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아이.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앉아.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도시락을 펼쳤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자주 민준 옆에 앉았다. 수업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는 음악 시간에도. 너 피아노 잘 치더라. 지은이 말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봤어? 응, 지난번 음악 시간에 몰래 쳤잖아. 선생님 오기 전에. 민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멋졌어. 내가 만든 거지.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부터 민준은 음악실에 자주 들렀다. 학교에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아무도 치지 않는 그 피아노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업이 끝나면 혼자 음악실로 가서 건반을 눌렀다. 슬프고 서글픈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하련 선생님은 어느 날 우연히 그 연주를 듣고 다가왔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 민주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았어. 말 대신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정말 멋진 일이야.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이야기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절로 돌아와 오래된 공책에 처음으로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다. 음표 하나하나가 그의 눈물과 기억, 그리고 이름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교실 밖 세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의 가방에서 누군가 몰래 낙서를 해두었다. 무성자.
절로 돌아가라. 그 글씨는 연필로 쓰여 있었고 삐뚤빼뚤했지만 악의가 가득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낙서를 지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음악실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하루를 견뎠다. 지은은 그런 그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괜찮아?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아노가 좀 지겨워졌어.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조차도 숨겨야 하는 세상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연주하던 음악이, 그가 그린 음표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3장.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음악실에 들어가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보냈다. 교실에서도 집인 절에서도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자신을 조롱하던 낙서조차 이제는 지워질 만큼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민준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민준이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이 침묵이라면 그것조차 지켜주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민준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민준은 하교길의 학교 뒤편 공터를 지나다가 낯선 사람을 보게 되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노란 마스크를 쓴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오래된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다가가자 그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피아노 선율이 들렸다. 그것은 민준이 작곡한 멜로디였다. 그 곡 어디서 들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내가 만든 곡이지? 민준은 깜짝 놀랐다. 남자는 천천히 설명했다. 나는 박정우라고 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 누군가 너의 연주 영상을 올렸더군. 피아노도 낡았고 녹음도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척 깊었어. 쉽게 잊히지 않더라. 민주는 순간 당황했고 그 영상이 누구에 의해 찍혔는지도 몰랐다. 누군가 그를 몰래 촬영한 모양이었다.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 얼굴에 번졌다. 너랑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박정우는 가까운 카페로 민준을 데려갔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민준은 머뭇거리며 질문을 받았다. 넌 어떻게 그런 곡을 만들 수 있었지?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건반을 눌렀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여.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만약 내가 원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수업을 들어볼래? 민주는 망설였다. 절에서는 멀었고 학교 수업도 빼먹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는 후적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등록도 안 될 거예요. 그러자 박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음악엔 후적도 성도 필요 없어. 내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주 토요일 오후 절에서 2시간 거리인 시내 문화센터에 나가 수업을 들었다. 정우는 그에게 기본적인 음악 이론부터 작곡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민준은 빠르게 익혔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우는 종종 말했다. 음악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귀로 듣는 건 내 손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해갔다. 그는 어느새 공책 대신 악보 노트를 가지고 다녔고 학교 쉬는 시간에는 음악실에 조용히 들어가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게 연습을 했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다시 웃기 시작한 그의 얼굴을 보고 안도하면서도 어느새 자신이 그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시렸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작곡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하연 선생님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만든 곡으로 나가보는 건 어때? 그동안 수업 시간에 들은 멜로디들 전부 너만의 이야기잖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돼요. 그런 거 나가면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할 거예요. 하연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너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해야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분명 있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늦게까지 음악실에 남아 자신의 멜로디를 정리하고 정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악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참가 신청서를 냈다. 민준의 참가 소식은 교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어떤 아이들은 비웃었다. 지가 뭔데 작곡대회에 나가. 무민준, 이름부터 이상한 애가 무슨 곡을 만들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은 조용히 민준을 지켜보았다. 피아노를 칠 때 그의 눈빛, 집중하는 모습, 그가 만들어내는 멜로디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대회 당일, 민준은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무대에 섰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객석 어딘가에 지은과 하연 선생님, 그리고 정우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건반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음을 눌렀다. 그 순간 절의 고요함, 아이들의 조롱, 지은의 따뜻한 미소, 정우 선생님의 조언, 하연 선생님의 믿음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의 손끝에서 흐르는 멜로디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 있어. 제4장. 이름 없는 멜로디. 작곡대회는 민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날이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절에서 자란 아이도 아닌 단지 민준이라는 존재로. 그의 연주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대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말했다. 기교는 부족하지만 감정은 완벽하다. 이 아이는 이야기하는 법을 안다. 결국 민준은 전체 대상은 받지 못했지만 특별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학교 안의 분위기였다. 그동안 민준을 놀리던 아이들조차 그의 연주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면 누군가 슬쩍 다가와 물었다. 그 곡, 너 혼자 만든 거야. 언제부터 피아노 쳤어? 민준은 대답할 때마다 낯설고 어색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관심이라는 감정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다. 대회 직후 민준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다. 작곡대회에서 지역 초등학생 특별상 수상이라는 제목 아래 민준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갔다. 피아노 앞에서 조심스레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은 그 자체로 순수했지만 일부 어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며칠 뒤 학교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무슨 기준으로 그런 아이를 학교 대표로 내보낸 겁니까? 부모도 없고 성도 없는 애를 다른 애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전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지역 교육청으로까지 전달되며 민준에 대한 출처 없는 논란이 퍼져나갔다. 몇몇 학부모는 교내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민준의 출신을 문제 삼았다. 하련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뒤 단단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출석부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무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하연 선생님은 민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혹시 괜찮니? 요즘 좀 힘들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하연은 그 안에 담긴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너야. 그 말을 듣고 민준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교내 예술제 준비가 시작되었다. 모든 학년이 각자 작품을 준비해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행사였다. 5학년이 된 민준의 반에서는 음악 공연을 하기로 했고 담임인 하연 선생님은 민준에게 작곡과 반주를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다. 대회 이후 이어진 소문들 그리고 여전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바꿨다.
넌 내가 만든 노래를 숨기지 말아야 해.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걸 대신 말해주는 거잖아.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롭게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대회를 위해 만든 곡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 같은 아이들을 위해 연주하고 싶었다. 자신을 이름 없는 아이라고 부르던 세상에 보내는 작고 조용한 대답이었다. 예술제 당일, 강당은 부모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속삭였다. 민준이 진짜 곡 만들었대. 이번엔 어떤 곡일까? 공연 순서가 다가왔고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쳤다.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했다. 이 곡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민준의 기억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눈 덮인 절의 새벽, 아이들의 조롱, 혼자 먹던 도시락, 지은과의 첫 대화, 정우 선생님의 손길, 그리고 하연 선생님의 따뜻한 말들. 모든 순간이 선율로 녹아들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내 그 박수는 점점 커져 전체로 번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행사 다음 날 몇몇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적절한 배경을 가진 아이가 공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민준이 계속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 사실을 들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로 돌아와 조용히 피아노를 쳤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멜로디였다. 마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는 목소리처럼. 그날 밤, 무견 스님이 민준 옆에 다가와 말했다. 세상은 아직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단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삶이야.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연주하겠다고. 제5장, 소문, 그리고 진실의 조각들. 예술제가 끝난 이후 민준의 일상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조용히 지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였지만 지금의 그는 조용히 주목받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시선도 친구들의 태도도 변했다. 예전에는 외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음악에 대해 묻고 연주를 함께 하자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이면에는 또 다른 긴장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하연 선생님은 민준을 교무실로 따로 불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아, 혹시 요즘 학교 밖에서 누가 너를 따라다닌다거나 묻는 사람이 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요. 하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털어놓았다. 최근에 기자가 학교로 전화를 했어. 내 연주 영상을 본 후 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인터넷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예술제 영상도 나오고 작곡대회 기사도 함께 연결되더라. 민준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해 세상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은 낯설고도 무서운 일이었다. 며칠 후 절에도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여성, 세련된 정장을 입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무견 스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기자 강서진입니다. 음악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고 민준 군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견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민준의 성장 과정, 절에서의 생활, 그리고 음악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민준 군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무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명함만 남긴 채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절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민준의 이름을 확인하고 갔다. 민준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아, 인터넷에 너 이야기 올라온 거 봤어. 민준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무민준, 작곡 소년의 숨겨진 출생.
정치인 이혜진, 그녀의 과거와 버려진 아이. 기사에는 민준의 예술제 영상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절에 버려진 아기,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현재 국회의원 이혜진이라는 추측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정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믿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지러웠다. 이름조차 말할 수 없던 자신의 과거가 온 세상 앞에 펼쳐져 있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그는 그저 조용히 교실을 떠나 절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견 스님은 민준을 불렀다. 스님의 눈빛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민준아, 너는 너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절 앞에 놓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어머니란다. 그날 새벽, 나는 그녀를 보았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너를 꼭 안고 있었지. 떠나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단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발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늘 상상해왔던 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이혜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방송되었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린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지금도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그 아이가 무민준 군이 맞습니까?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고백 아닌가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커다란 논란이 되었고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용서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녀를 정치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절한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이 시끄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다. 제목도 가사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흐르는 멜로디.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를 위한 위로였다. 그리고 민준은 깨달았다. 세상은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음악은 그 이름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6장. 도망치듯 떠난 길 위에서. 이혜진 의원의 고백 이후 세상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인터넷은 그녀의 과거와 민준의 존재를 두고 수많은 기사와 댓글로 뒤덮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 속에 민준의 자리는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가는 길도 숨막혔다.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 휴대폰으로 사진을 몰래 찍는 손길, 교사들의 조심스러운 눈빛. 민준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연 선생님은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민준은 그냥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조용히 사라졌다. 절에도, 학교에도, 친구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그는 짐 하나만 들고 떠났다. 겨우 몇 벌의 옷, 앞보 노트, 그리고 작은 손가락만 한 USB 하나. 안에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음악이 담겨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이었다.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 앞. 민준은 작아 보였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편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이곳에서 그는 다시 익명의 아이가 될 수 있었다. 며칠간은 찜질방과 공원 벤치, 도서관 등을 전전했다.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때웠고 밤이 되면 혼자 노트에 음악을 그렸다. 절에서의 피아노 소리, 지은의 목소리, 스님의 조용한 숨결 모든 기억이 선율이 되어 쏟아졌다. 그러던 중 홍대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청년들, 작은 스피커에 마이크를 연결해 랩을 하는 소녀들, 그리고 피아노가 설치된 버스킹 공간. 민준은 멈춰섰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어쩌면 자신도 이곳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
누군가 들어줄까?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음악만 듣는 사람들 속에서. 그날 밤, 그는 근처 악기 대여점을 찾아가 피아노를 대여했다. 다음 날, 홍대 거리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USB를 연결해 반주를 틀고 조심스레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첫 연주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아이는 얘 TV에 나왔던 애 아냐? 라고 속삭였지만 부모가 손을 잡고 끌고 가버렸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연주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어느 날 오후, 한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 곡 너가 만든 거니? 그녀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우연히 민준의 연주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정말 섬세하네.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서울예술대학교 부설 청소년 음악센터. 혹시 원한다면 한번 와보라고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나야. 강서진 기자. 민준은 몸을 움찔했다. 널 찾고 있었어. 내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너의 입장을 세상에 들려줄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자는 계속 말했다. 이혜진 의원은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내 존재가 밝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녀는 정치인이기 전에 너의 엄마였어. 내가 침묵하면 모두가 너 대신 말하게 될 거야. 민주는 손에 쥔 USB를 꼭 쥐었다. 침묵은 언제나 그의 무기였지만 이제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했다. 자신을 떠났던 사람,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절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젊은 여자. 스님이 말해준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말로는 하지 않겠다고. 대신 음악으로 말하겠다고. 며칠 후, 그는 음악센터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낯선 공간의 온기와 피아노 소리가 그를 반겼다. 센터 관계자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단지 연주해 볼래요? 라고 묻는 손길만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연주하는 사람,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음악가였다. 제7장 음악이라는 두 번째 이름. 서울예술대학교 부설 청소년 음악센터에서의 첫날, 민주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이곳의 아이들은 모두 음악을 위해 존재했고 그 사실에 대해 당당했다. 민주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강사들은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단지 연주하라고 했다. 그가 처음 연주한 곡은 절에서 처음으로 작곡했던 짧은 피아노 곡이었다. 스스로도 이미 몇 번이나 잊고 지나갔던 멜로디였다. 그러나 건반 위에서 그 음들이 되살아났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이 열리는 걸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지도 교수인 배정우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의 곡은 언제나 공간을 울려. 소리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멈추게 해.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큰 위로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음악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했다. 기초 이론 수업도 들었고 작곡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점점 그곳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하나의 피난처가 되어갔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연습실에 혼자 남아있던 민주는 우연히 다른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얘 말이야. 무민준. 걔가 이혜진 의원 아들이래. 정말. 방송에도 나왔다던데. 그래서 얼굴 안 비추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구나. 그 순간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악보를 내려놓았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름 없는 음악조차 그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그날 연습을 일찍 마치고 센터를 나섰다. 다시 거리로 나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었다. 익명의 공간, 이름 없는 무대. 홍대 거리로 다시 돌아온 민주는 조심스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날이 추워졌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했다. 몇몇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동전을 놓고 갔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름도 악보도 없는 즉흥곡이었다.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였고 눈물도 함께 떨어졌다. 그것은 울부짖음이자 고백이었고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었다는 걸 민주는 몰랐다. 며칠 뒤 그 영상은 SNS에 올라왔다. 홍대에서 만난 이름 모를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소년이 추운 거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십만 명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음악이 너무 따뜻하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진짜 이야기꾼. 영상이 화제가 되자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배정우 교수는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건 내가 맞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배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음악이 너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주는 거야. 준비는 됐니?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음악은 언제나 그에게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그 피난처조차도 세상의 관심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절에 전화를 걸었다. 무견 스님과 통화하는 건 몇 달 만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네, 그런데 무서워. 무엇이 무섭니?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까 봐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 또다시 저를 밀어낼까 봐.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속에 살아.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중요한 건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야. 남들이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쓰는 이야기여야 해. 그 말은 민준에게 깊이 박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음악이든 말이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그는 배 교수에게 말했다. 인터뷰해도 괜찮아요. 대신 음악으로 대답할게요. 말로가 아니라. 인터뷰 당일 그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다. 얼굴은 여전히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 곡은 어릴 적 절에서 들었던 바람소리, 교실에서 들었던 속삭임, 지윤의 따뜻한 말투, 정우 선생의 격려, 배 교수의 웃음, 스님의 조용한 조언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한 곡 안에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8장. 진실 앞에 선 사람들. 민준의 인터뷰는 방송 다음 날 아침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과 짧은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이게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뉴스 댓글에는 민준에 대한 수많은 반응이 올라왔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살아온 아이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니 감동적이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 뒤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방송 말미에 흐르던 자막 한 줄이었다. 이혜진 의원의 아들 모민준.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소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혜진 의원의 숨겨진 자식, 절에 버려진 소년의 고백, 음악으로 말한 아이, 그 어머니는 누구인가?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 측은 그녀의 사생활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았고 야당은 개인의 선택을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혜진 의원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랐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무민준 군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그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 예, 지금에서야 고백하셨나요? 정치적 위기 회피를 위한 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민준 군과의 관계를 회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 아이의 용서나 관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숨지 않고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회견은 각종 언론사에서 생중계되었고 시청자들은 극명하게 갈렸다. 어떤 이들은 솔직한 고백의 용기를 느낀다 했고 어떤 이들은 아이가 성공하니까 인정하는 거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음악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거리에서 연주를 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 이후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누군가는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몇몇 팬들은 그를 음악 천재라 부르며 응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피해자인 척 영웅처럼 행동한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음악센터 게시판에 익명의 쪽지가 붙었다. 이제 와서 동정심을 이용하지 마. 불쌍한 척 그만해. 민주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젠 익숙했다. 그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지은에게 연락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 너 TV에서 봤어. 많이 늙었더라.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머리는 안 빠졌어. 음악, 멋졌어. 내가 내 방식으로 말하는 거 참 너답더라.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너는 늘 너 자신을 지켜왔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말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끄는 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안에 희미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악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다. 배 교수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이번엔 내가 선택할 차례야. 민주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음악으로 대답할게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촬영 당일, 그는 작고 어두운 공연장 무대에 앉았다. 관객석에는 일반 시민들이 초대받아 앉아 있었고 어딘가에는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도 있었다. 그는 짧게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무민준입니다. 이름도 늦게 얻었고 가족도 늦게 알게 됐지만 음악만큼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단순한 멜로디로 시작됐다. 어릴 적 절에서 들었던 바람소리, 종소리, 무견 스님의 낮은 음성, 지은의 웃음, 거리에서 느낀 외로움, 음악센터에서의 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용기 내어 세상 앞에 선 순간들이 모두 음으로 변해 흘러나왔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부디 음악만은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날 밤, 그 공연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로 모였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그는 한 사람의 음악가다. 제9장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 공연이 끝난 후 민주는 조용히 무대를 떠났다. 수많은 박수와 조명이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저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듯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직접 쓴 손편지였고 봉투에는 발신인 표시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정갈한 필체의 글이 나타났다. 민준아, 방송을 보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연주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봤어. 그리고 알게 되었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죄는 너를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단 한 번만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괜찮다면. 혜진. 민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이 머리까지 차올랐지만 터지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상상해왔던 순간. 엄마라는 존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자 그는 어떤 표정도 떠올릴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주는 배 교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배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시간 후 장소와 시간이 전달되었다. 서울 북촌의 한 작은 찻집. 비가 오는 오후였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렸다. 찻집 안은 따뜻한 조명이 감돌고 있었고 나무 의자와 오래된 책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검정색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이혜진. 화면에서만 보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정치인도 요원도 아닌 한 명의 여성이었다. 어쩌면 한 명의 엄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 앞에 앉았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혜진이었다. 고맙다. 나와줘서.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너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또 한 번 상처 입히게 될까 봐 많이 망설였어. 예,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절에 왜 나를 두고 갔어요.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아주 어렸어.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이 막 시작된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너를 품에 안고 나서부터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 부모님은 외면했고 사회는 손가락질했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너를 포기했어. 아니, 포기하는 척했어. 절에 너를 놓고 돌아서는 길에 수십 번도 더 뒤를 돌아봤어. 마지막까지 문이 열리길 바랐어. 누군가가 나를 막아주길 바랐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도망쳤어.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심조차도 너무 늦었다는 사실도 함께 있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날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다만 너의 삶에 내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침묵이 또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릴 때 매년 생일이면 절 앞에 누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두고 갔어요.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게 혹시. 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나였어. 민주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뚫고 올라왔다. 원망, 슬픔, 안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따뜻함.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함께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마주서서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다. 포옹도 악수도 없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는 찻집 문을 열고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 없이 걸음을 옮겼다. 빗물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가끔 어떤 만남은 사랑이나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제10장. 이름 없는 노래의 끝에서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민주는 여전히 음악센터에 다녔고 때때로 홍대 거리에서 연주도 이어갔다. 방송 이후 많은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골라 받아들였다. 한 유명 음악 감독은 영화의 삽입곡 작곡을 제안했고 한 출판사는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말로 자신의 삶을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을 통해서만 자신을 말하고 싶었다. 그게 가장 진실했고 가장 덜 아팠다. 어느 날 음악센터에서 배 교수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민준아, 다음 달에 전국 청소년 창작 음악제가 열려. 내가 이번에 발표할 작품이 있으면 출품해보는 건 어떨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저 같은 아이가 그런데 나가도 될까요? 배 교수는 잠시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넌 이제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넌 누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지. 내 음악은 너의 삶이고 너의 진심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이미 내 길을 걷고 있어. 그 말에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과거의 상처나 분노가 아닌 지금의 자신을 담은 곡이었다. 이름도 없고 가사도 없는 단순한 피아노 곡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를 향한 용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음악제 당일, 공연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온 참가자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민주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그는 짧게 눈을 감았다. 절에서 듣던 새소리, 무견 스님의 미소, 하연 선생님의 격려, 정우 선생님의 말 없는 신뢰, 지은의 조용한 위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멜로디로 이어졌다. 그는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무민준 군입니다. 직접 작곡한 피아노 곡을 들려드립니다. 곡명은 무제입니다. 무민준. 그는 이제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첫음, 고요한 공기를 흔드는 떨림. 하나하나에 그가 지나온 시간이 녹아 있었다. 절망과 외로움, 이해와 화해, 그리고 조용한 희망까지.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조용했다.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져갔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민주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음악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동네 아이들, 후배들, 강사들, 그리고 몇몇 시민들이 초청되었다. 그날 민주는 연주뿐 아니라 처음으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이름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성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음악을 만났고, 그게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목소리를 가졌으니까요. 그날의 마지막 곡은 그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곡이었다.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손을 모아 함께 연주했고, 민주는 그 곁에서 조용히 반주를 마쳤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형, 이름이 왜 무민준이에요? 민주는 잠시 웃고 나서 말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좋아졌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멋진 이름이에요. 나중에 나도 그런 곡 만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만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 수 있어. 누구나 그래. 하늘은 맑았고 음악은 계속 흘렀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한 방 안,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짧은 선율이 흘렀다. 그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서곡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나는 나니까.